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 저는 상사에게 사직서를 던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도록 그 재수없는 남자는 읽고 씹으며 답장조차 없더군요. 참다 못한 저는 에이 어디 죽었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의 집무실 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가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팽개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상사는 어이가이 없다는 듯 미간을 짚으며 사람들에게 먼저 나가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심술을 부릴 거면 집에 가서 부리지 그래. 그의 말에 저는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심술 부리는 거이 아니거든요. 관두고 내 회사를 차릴 거예요. 나중에 오빠 회사까지 다 인수해버릴 테니까. 그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저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바로 제 친오빠였으니까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가족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회사는 곽치연이 경영하고 있죠. 저는 가업을 잇겠다는 나름의 포부를 품고 들어왔건만 오빠는 저에게 아무것도 할 일 없는 한가한 자리만 내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도 없이 매일 잔심부름이나 하며 월급이나 축내는 신세가 된 겁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닙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저는 진심으로 제 커리어를 쌓고 싶었거든요. 곽치연에게 제발 다른 보직으로 옮겨달라고 애원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이랬습니다. 걷기도 전에 날려고 하면 어떡하니? 발부터 땅에 붙이고 살아야지. 알겠어. 그의 고집불통 성격은 아프리카까지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곽치연은 분명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처음부터 저를 무능력하게 키운 게 분명해요. 보시다시피 아주 아나무인의 자기 마음대로죠. 그런데 회사 여직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를 완벽한 이상형이라고 치켜쓰며 잘생긴 데다 돈도 많고 피지컬까지 완벽하다고들 난리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곽치연은 정말 못된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신입 인턴 루나는 턱을 괴고 몽환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 바로 그런 나쁜 남자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원래 남자가 좀 나빠야 여자들이 반하는 법이잖아요. 히히, 이제 끝장났네, 곽진현. 너랑 곽 대표님 성함이 딱 한 글자 차이잖아. 두 사람 혹시 친척 아니야? 루나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부인했다. 그러자 루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다. 하긴 너랑 곽 대표님은 전혀 안 닮았지. 그분은 그렇게 잘생기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못생겼다는 건가? 회사 사람들이 곽지연이 내 오빠라는 사실을 몰라서 천만다행이지. 만약 알았더라면 귀찮은 일들에 휘말려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책상 위 핸드폰이 진동했다. 루나가 슬쩍 다가와 화면을 훔쳐보더니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사사건건 10이라니 누구야? 새 남자친구야. 하하, 이 밤중에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마. 나는 전화를 받았다. 곧바로 곽지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곽진연, 너 집에 안 와? 내가 주차장에서 한참 기다렸잖아. 주차장에 내려가자마자 곽지연의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를 비췄고 눈이 부셔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나는 차 뒤쪽으로 가서 온 힘을 다해 뒷좌석 문을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곽지연이 조수석 창문을 천천히 내리더니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앞좌석에 앉아. 난 내 기사가 아니니까. 나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조수석 문을 열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내 불만을 표현하듯 온 힘을 다해 문을 쾅 닫아버렸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나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마음이 불편해졌다. 차 안은 정막이 흘렀다. 곽지연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고 그 시선에 뒷머리가 쭈뼛서는 기분이었다.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까 문을 좀 세게 닫았다고 저러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어린 게 성질 한번 대단하네. 미안해. 내가 막 대들려고 하던 찰나 그의 눈빛에 기가 죽어버려 사과가 먼저 나왔다.
미안하다고? 누구한테? 곽지연한테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네 오빠인데 그렇게 이름을 막 부르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이야.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그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이 사람은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 어릴 때부터 줄곧 이런 식이었다. 미안해, 됐지? 그의 사과에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찰나였지만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 그는 다시 냉정한 오빠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정말 다중인격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더 이상 그의 억압 아래 지낼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곽치연과 한 집에 살다 보니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유일하게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뿐이다. 욕실 문만 닫으면 그곳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안전지대가 되었다. 나는 친구 베이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켜두고 따뜻한 물속에서 한바탕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졌다. 그럼 나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 왜 굳이 그 사람 밑에서 구박을 받아? 역시 믿을 건 친구뿐이다. 중요한 순간에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말이다. 그래, 결정했어. 그럼 그때 내가...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욕실 문 밖에서 곽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호치년, 너 혹시 연애하니? 당장 나와. 마치 부모님께 못할 짓을 들킨 기분이었다. 서둘러 전화를 끊고 대충 수건만 두른 채 밖으로 나갔다. 곽치연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더니 옆에 있던 수건을 가져와 나를 중동 사람처럼 꽁꽁 싸매버렸다. 나이가 몇인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녀. 내가 항변할 틈도 없이 그는 내 핸드폰을 가져가 살피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봐요? 까치발을 들고 뺏으려 했지만 핸드폰 끝자락에도 손이 닿지 않았다. 곽치연의 안색이 이제 어두워졌다. 또 베이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걔랑 어울리지 말라고. 믿을 만한 놈 아니야. 오빠 정말 너무하네요. 평소에 나한테 뭐라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왜 내 친구까지 함부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랑 친구를 하든 오빠가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내 오빠야. 형은 아버지와 같으니 너를 훈육할 권리가 있어. 이제 우리 아버지 노릇까지 하려는 거야.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견딜 수가 없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수건을 낚아채 그에게 내던지며 소리쳤다. 오빠는 내 친오빠도 아니잖아. 오빠가 지금 누리는 것들 전부 우리 아빠가 준 거야.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건데?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주변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곽지연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의 눈동자는 고요하고 시린 겨울밤처럼 깊고 어두웠다. 사실 나와 곽지연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다. 그는 아버지가 입양한 아들로 나보다 7살이 많았다. 사업으로 늘 바쁘셨던 아버지는 나를 곽지연의 손에 맡겨 키우다시피 하셨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하굣길에는 늘 그와 기사님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숙제도 늘 그의 몫이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내가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하면 그는 밤이 늦도록 내 곁을 지켰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그는 회사 일을 시작하며 개인차가 생겼고 매주 학교로 나를 데리러 왔다. 당시 학교에는 곽지연을 무척 좋아하던 퀸카 언니가 있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소정이었던 것 같다. 그녀는 나에게 참 잘해줬다. 매일같이 우리 반으로 찾아와 간식을 챙겨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간식 봉투 안에 편지 한 통을 쓱 밀어 넣으며 곽지연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날 마중 나온 곽지연에게 그 편지를 건넸다. 그것이 그가 내게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낸 순간이었다는 것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남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는 거야. 내가 주말에 공놀이나 하러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버티면서 내가 너 먹을 거 안 사주니? 응? 제발 아무나 함부로 만나고 다니지 좀 마. 그는 당장이라도 가속 페달이 바닥을 뚫고 나갈 기세로 차를 거칠게 몰았다. 겁에 질린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고작 연애 편지 하나 대신 전해준 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어 서러움이 밀려왔다. 당황한 곽지연은 급히 차를 세우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오빠가 별말 안 했잖아. 그런데 왜 울어? 방금 나한테 엄청 무섭게 소리 질렀잖아. 그러자 곽지연은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고 필기세로 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알았어. 오빠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 울어. 응? 지난번에 네가 갖고 싶다던 그 구두 사줄게. 오빠는 나를 달래려 새 신발을 사줬을 뿐만 아니라 그달에는 간식도 평소보다 2배나 더 많이 사다 주었다. 스스로 사고를 치고 스스로 수습하는 격이었지만 사실 오빠는 오빠로서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잘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저 오빠의 간섭이 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빠가 나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다고 관리하지 않는 것도 모두 겁이 났다. 이른 아침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곽지연은 이미 식당에 앉아 식사 중이었다. 나도 어젯밤 내가 했던 말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에게 우유 한 잔을 따라주며 슬쩍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어제 한 말은 다 홧김에 한 거야. 미안해. 오빠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그저 얼른 아침 먹어. 회사까지 태워다 줄게 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가기 싫다고 버티자 오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깊고 날카로운 그의 눈빛에서 압박감이 느껴졌다. 곽치년 적당히 해.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오빠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내 이마를 짚어 천을 확인했다. 왜 그래? 어젯밤에 추웠던 거야.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귓가까지 뜨거워졌다. 나는 오빠의 손을 밀쳐냈다. 또다시 차오르는 이 어색한 기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가 봐. 좀 더 자고 싶어.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재킷을 걸치며 차키를 집어들었다. 병원 가서 검사받자. 됐어. 또 시작이네. 뭐만 하면 병원이래. 의사가 봐야 내 마음이 놓여져. 어서. 오빠는 더 대꾸할 틈도 없이 나를 잡아 일으켰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오빠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 진짜 안 가도 돼. 그냥 생리 중이라 그래. 오빠는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에어컨 온도를 높였다. 그러고는 내 발을 쏙 훑어보며 말했다. 양말 신어. 정말이지 우리 엄마보다 잔소리가 더 심하다니까. 나는 결국 고분고분 양말을 신었고 오빠는 시계를 확인했다. 그는 내가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다 비우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더니 오늘은 집에서 푹 쉬라고 말했다. 이따가 아주머니를 불러 생강 흑설탕차를 끓여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빠는 항상 모든 일을 이토록 빈틈없이 챙기곤 했다. 솔직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나를 참 정성껏 돌봐주었다. 오늘 밤엔 남탄 호텔에서 총괄 매니저와 접대가 있어서 좀 늦을지도 몰라. 알았어. 그렇게 자세히 말 안 해도 돼. 내 대답에 그는 애 어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라며 내 머리를 살포시 쓰다듬고는 차키를 챙겨 나갔다. 문은 아주 조용히 닫혔다. 비몽사몽 잠결에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했다. 확인해보니 베이가 보낸 수십 개의 메시지였고 열어보니 전부 음성 메시지였다. 야, 나 방금 남탄 호텔에서 내 오빠 봤어. 그 프라이빗 룸 말이야, 세상에. 여자들을 10명이나 불렀더라니까? 진짜 제대로 노네. 잠깐만 사진 보내줄게. 베이가 보낸 사진은 다소 흐릿했다. 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고 그 앞에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붉은 입술을 뽐내며 유혹적인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그 빼어난 옆모습의 윤곽, 담배를 쥔 길고 고든 손가락과 뚜렷한 마디,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익숙한 시계. 틀림없는 곽치연이었다. 아버지가 믿고 회사를 맡겼었는데 매일같이 밖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다니. 이러다가 언제 가업을 다 말아먹을지 모를 일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배까지 아플 지경이었다. 반드시 회사를 되찾아야겠다. 더 이상 그가 회사를 망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곽치연은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말 대단도 하시지 노는 게 아주 도를 넘었구나 싶었다. 나는 곧장 그에게 사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온종일 그 얄미운 남자는 답장 한 통 없었다.
죽은 척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 나는 그의 집무실 문을 거세게 걷어차고 들어가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던졌다. 지켜보던 직원들이 모두 당황해 얼어붙었고 곽치연은 속수무책이라는 듯 미간을 짚으며 사람들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심술을 부려도 집에서 부리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회사 그만두고 내 회사 차릴 거야. 그러고 나서 오빠 회사까지 몽땅 인수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그는 기가 찬 듯 실소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무슨 돈으로 회사를 차리겠다는 거야. 고작 전자지갑에 든 푼돈으로. 아버지 유언장에 내 몫의 재산도 분명히 있어요. 오빠 혼자 다 집어삼킬 생각은 마요. 곽치연은 팔짱을 낀 채 눈썹을 슬쩍 치켜 올렸다. 마치 떼를 쓰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내 몫도 있지. 하지만 유언장엔 네가 25살이 되어야 그 돈에 손을 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를 쏘아붙였다. 살기 어린 눈빛 외에는 그를 몰아붙일 방법이 없었다. 힘으로도 말재주로도 그를 이길 재간이 없었으니까. 몸은 좀 어때?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해 미처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곽치연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드물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알아, 여자들은 그 시기만 되면 예민해진다는 거. 사직서는 다시 가져가.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지금 제정신이에요. 난 진심이라고요. 그는 지나치게 이성적이라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여자의 생리 주기와 그에 따른 감정 변화까지 꿰뚫고 있다니. 게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나를 달래다니 도대체 이 얼마나 많은 여자를 겪었길래 저토록 침착할 수 있는 걸까.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뒤틀렸다. 이제는 그가 하는 짓은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빠 같은 상사 밑에선 도저히 미래가 안 보여요. 허락하지 않아도 난 나갈 거예요. 지금 나를 비꼬는 거야? 나는 보란 듯이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는지는 상관 말고 이 사람 오빠 맞죠? 매일 이렇게 여자들 사이에 파묻혀 지내면서 회사 경영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곽치연의 목을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만약 그 여자가 그냥 라이터를 빌리러 온 것뿐이라고 하면 믿어줄래? 됐거든요. 그럼 오빠 전용 룸에 여자들을 수십 명씩 불러 모았던 건요? 그것도 아니라고 할 건가요? 그건 업무상 어쩔 수 없었어. 누굴 속이려고요? 남자들이란 다 똑같아. 당신들은 매번 일을 핑계로 삼더라. 내가 형의 아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화병 나서 죽었을 거야. 곽치연의 안색이 금방이라도 먹물이 뚝뚝 떨어질 듯 어둡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손짓하며 내게 나가라고만 했다. 내가 정말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상 누구도 나를 막을 수는 없었다. 곽치연이 회의를 하는 틈을 타 나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다. 회사 건물 아래에는 베이가 마중 나와 있었다. 강렬한 붉은색의 오픈카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이런 과시하는 스타일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야말로 대대적인 사회적 자살이나 다름없는 민망한 상황이었다. 혹시라도 곽치연이 나타날까봐 나는 입술을 깨물고 차에 올라타 얼른 출발하라고 재촉했다. 내가 사직서를 냈다는 말에 베이는 나보다 더 신이 났다. 잘했어. 아주 기계가 넘치네.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사업하면 되겠다. 나 돈 없어. 바보야. 네 투자금은 필요 없어. 내 형이 곽치연이잖아. 그 이름 석자가 돈보다 훨씬 가치 있지. 뭐 필요한 게 생기면 형이 설마 모른 척 하겠어? 베이는 나를 자신의 정비소로 데려갔다. 제법 그럴듯한 모습이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다들 돈 좀 있는 부류라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서비스가 좋다 보니 단골도 꽤 많았다. 게다가 부품 공급처까지 확보하고 있어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었다. 가격을 조금 더 붙여서 팔아도 손님들은 그 정도 차액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1년에 몇백만 위안을 버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게 베이의 설명이었다. 나는 옆에 주차된 마세라티에 기대어 서서 물었다. 그럼 난 뭘 하면 되는데? 베이는 웃으며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나랑 같이 사람 좀 만나고 다니자. 연말에 수익 배분해 줄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쩌면 이것이 내 홀로 서기를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정비소를 둘러본 후 베이는 다른 협력업체 사람들에게도 나를 소개해 주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홀가분함이었다. 그 사이 내 휴대폰은 곽지연의 전화로 불이 날 지경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다행히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다. 곽지연이 이미 잠들었다는 신호였다. 신발을 갈아 신고 나서 공기 중에 희미한 담배 냄새가 맴돌았다. 그는 아직 잠들지 않은 채 발코니에 기대어 서 있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담배 한 대가 끼워져 있었고 옅은 연기가 그의 차가운 얼굴선을 따라 흩어졌다. 늘 깔끔하게 넘겨져 있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이마를 덮고 있었고 그 모습에선 청춘의 우울함이 묻어났다. 왜 전화 안 받았어? 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의 손에 들린 담배를 차갑게 쏘아붙였다. 오빠 담배 끊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는 피우다만 담배를 화분 흙 속에 짓눌러 껐다. 그러고는 눈을 내리깔아 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왜 전화 안 받았냐고. 이전보다 확실히 조급함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담배를 끊겠다고 나랑 약속해놓고선 그는 그 약속을 어겼다. 담배 끊는 거 아니었냐니까? 내가 먼저 물었어. 대답해. 우리는 누구 하나 지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두 사람처럼 서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 담긴 고집이 묘하게도 닮아 있었다. 우리는 정말 남남일 수 없는 걸까? 대답하기 싫었다. 그때 곽치연이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았다. 가까이 다가온 그에게선 옅은 담배 향이 섞인 숨결이 느껴졌다.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오빠 말이 우습니? 더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내 손목을 움켜쥔 그의 손길이 아주 단호했다. 이토록 가까운 거리, 눈앞에 익숙한 얼굴을 차마 마주볼 수 없었다. 심지어 주변의 공기마저 그에게 전부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당황한 나머지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나왔다. 오빠, 이거 놔달라고. 그는 힘을 살짝 뺐다. 눈 속에 소용돌이치던 격한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더니 천천히 내 손을 놓아주었다. 앞으로는 꼭 전화 받아. 걱정되니까. 네가 나가서 독립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는 마. 그게 내 유일한 부탁이야. 곽지연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나를 약해지게 만든다. 차라리 호되게 꾸짖거나 말다툼이라도 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저런 모습으로 나오면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진다. 다 알아요. 이제 3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곁눈질로 화분 옆에 놓인 라이터를 발견한 나는 손을 내밀며 담배를 내놓아요라고 재촉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 내게 건네며 고객이 준 것이라며 변명하듯 덧붙였다. 고객이 줬어도 피우면 안 되죠. 담배갑을 열어본 나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겨우 2개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많이 피운 거예요?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걸 뻔히 알면서 오빠도 임종 직전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럴 순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자 그가 내 볼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낮게 속삭였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다정한 눈빛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려던 찰나 그는 곧바로 내 볼을 세게 꼬집었다. 조건은 네가 더 이상 날 화나게 하지 않는 거야. 역시나 속을 알 수 없는 곽치연다웠다. 내가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 하자 그의 커다란 손이 내 머리 위를 가볍게 눌렀다. 가서 자. 앞으론 이렇게 늦게 다니지 말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베이의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이 친구는 눈만 뜨면 돈 벌 생각뿐이다. 아직도 자요? 과학 대표님, 얼른 일어나서 돈 벌어야죠.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아침 6시였다. 직장인들보다 부지런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싶었지만 나를 비웃던 곽치연의 얼굴이 떠오르자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에게 무시당할 수는 없었다.
정비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수입차 정비 시장을 겨냥한 수입 부품을 들여오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그 부품들은 공급이 매우 적어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오늘 저녁에 왕 사장님과 술자리를 잡았으니 당신도 같이 가요. 아무래도 여자가 끼어 있어야 대화가 더 부드럽게 풀릴 테니까. 베이는 특별히 고급스러운 VIP 룸을 예약하고 좋은 술까지 정성껏 준비했다. 왕 사장님, 사천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천 요리들로 준비했는데 고향의 맛이 맞는지 한번 드셔보시죠. 그런데 젓가락을 들던 왕 사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내가 왜 광동까지 왔을 것 같소? 옆에 있던 비서가 난처한 듯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왕 사장님은 매운 음식을 전혀 못 드십니다. 당황한 베이는 서둘러 음식을 치우게 하며 사과했다. 왕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요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고개를 돌려 따지듯 나를 책망하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이런 사소한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다니요. 어서 왕 사장님께 사과드려요. 책임 전가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향한 왕 사장님의 시선이 머물자 그의 얼굴에 서려 있던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이쪽은 왕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망정비소의 파트너 곽진현이라고 합니다. 내 소개를 듣자마자 그의 얼굴에는 즉각적인 미소가 번졌다. 곽 씨라고요? 혹시 곽씨그룹 곽 회장님의 여동생 되십니까?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반짝였다. 듣자 하니 최근 곽 회장님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던데 우리 회사도 좀 잘 봐달라고 소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마침...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말을 잘랐다. 왕 사장님, 오빠가 하는 일에 저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순간 탁자 아래로 베이가 내 발을 툭 쳤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눈치였지만 사실이 그랬다. 곽지연의 사업은 내가 상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내 대답에 왕 사장님의 안색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식사 자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술을 한 잔 따라 그에게 건네며 정중히 잔을 올렸다. 왕 사장님, 에너지 사업은 제가 참견할 수 없지만 정비소 일이라면 제게도 결정권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정비소는 현재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할수록 사장님의 공급처 또한 더 안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 사장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며 비웃듯 말했다. 내 물건이 안 팔릴까봐 걱정이라도 해주는 건가? 지금 나한테 물건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정비소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요. 맞습니다. 지금 수입차 정비 시장이 호황이라 다들 사장님의 공급망을 탐내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침체되면 어떨까요? 저희 정비소는 40% 이상의 고정 멤버십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가 일정합니다. 저희에게 물건을 공급하시는 건 사실 사장님 스스로를 위한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왕 사장님은 손에 든 술잔을 가볍게 흔들며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술을 단번에 들이켰다. 역시 곽씨 집안 사람들이라 그런지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구먼. 자, 나랑 몇 잔 더 합시다. 오빠인 곽지연은 내게 술을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었다. 만약 오늘 밤 내가 이렇게 많이 마신 걸 그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를 한 대 때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술잔을 들어 올렸다. 문득 주변에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게 느껴졌다.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 부인은 아예 따로 방까지 잡았다. 비즈니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단순히 같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이 즐겁도록 유흥까지 책임져야 했으니 말이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67명의 여자들이 들어와 왕 사장님에게 일제히 인사를 건넸다.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왕 사장은 여자 2명을 양옆에 끼고는 구석기 시대 유물 같은 노래들을 불러댔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부인은 한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툭 치며 물었다. 야, 너희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손님 대접해? 일하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그들 기분이 좋아지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무 아니겠어? 그 순간 예전에 곽치연이 했던 말이 문득 이해가 갔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충을 모른다더니 정말이지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았다. 어느덧 흥이 오른 왕 사장은 술을 들이부었고 술박스들이 끊임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나 역시 머리가 이제 어지러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부이가 내 손에 카드를 쥐어주며 귓속말로 낮게 속삭였다. 네가 가서 계산 좀 하고 와. 나랑 왕 사장님은 할 일이 좀 더 있거든. 바보라도 그 다음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방문을 밀고 나와 벽에 기댄 채 비틀거리며 계산대로 향했다. 정신을 차릴 성이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타이밍에 곽치연을 마주칠 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를 본 순간 술 기운이 확 달아났다. 그는 내 팔을 잡아채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곽치연,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나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오빠의 정에 호소해보려 했다. 오빠, 여기서 다 보네? 정말 우연이다. 곽치연이 이토록 크게 화를 낼 줄은 몰랐다. 그는 방문을 발로 걷어찼고 안에 있던 부이와 왕 사장은 혼비백산하며 품에 안고 있던 여자들을 급히 밀어냈다. 곽 대표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나는 슬쩍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난장판 같은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곽치연은 낮게 욕설을 내뱉더니 커다란 손으로 내 눈을 가리고는 강제로 몸을 돌려세웠다. 너는 먼저 나가 있어. 이윽고 문이 거칠게 닫혔다. 여자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오며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그의 피지컬은 정말 최고인데다 잘생기기까지 해서 기름기 가득한 바에 나온 아저씨들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내가 먼저 다가가도 받아주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말에 다른 여자가 대답했다. 꿈깨, 곽 대표님은 원래 여자라면 근처에도 안 오게 하잖아. 예전에 어떤 언니가 라이터 빌리는 척하면서 꼬시려다가 개망신당한 적도 있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때 방 안에서 술병 깨지는 소리가 들려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둘러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다 그만 곽지연의 품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코끝이 찡하게 아파왔다. 집으로 가자. 그는 내 손을 잡아 끌며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로비에는 이미 운전기사 장씨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곽지연은 그를 먼저 보내고 차키를 건네받았다. 처음으로 장씨가 옆에 남기를 바랐다. 지금의 곽지연은 정말 무서웠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마치 도사를 기다리는 어린 양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불호령을 피하기 위해 나는 취한 척 어지러운 척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오빠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머리 너무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 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화를 낼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음 순간 내 두 발이 공중에 붕 뜨더니 그에게 공주님 안기로 안겨버렸다. 아! 나는 급히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와 마주치자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는 가만히 내려다보며 물었다. 앞으로 또 술 마실 거야? 안 마실게.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화장솜을 가져와 내 화장을 조금씩 지워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아주 능숙하고도 부드러웠다. 그야말로 황실급 대접이었다. 나중에 어떤 행운아가 그의 아내가 되어 나의 새언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인 나에게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잘해줄까 싶었다. 예전에도 나는 밖에서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면 화장 지우는 것을 곧잘 잊어버리곤 했다. 곽지연은 투덜거리면서도 나를 위해 화장 지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여자는 스스로를 가꿀 줄 알아야 한다며 제때 지우지 않으면 피부를 망친다고 말하는 그는 때때로 나보다 더 꼼꼼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고 밀려오는 졸음 속에 의식이 흐릿해졌다. 나를 부르는 그의 다정한 애칭이 들려왔지만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비몽사몽한 와중에 이마에 닿는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아쉬운 듯 머물렀다. 그 순간 술 기운이 확 달아났지만 차마도 눈을 뜰 수 없었다. 설마 곽지연이 내게 품어서는 안 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 나는 그의 여동생인데 그때 지연 오빠가 내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음에도 말 안 들으면 그땐 다리를 분질러 버릴 줄 알아. 고맙지?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지? 그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고 독단적인 평소의 그 오빠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그의 목소리는 어제부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봐요 아가씨, 제발 나 좀 살려줘. 곽지연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 사람 말 듣지 마. 내가 또 너랑 놀아나다간 내 오빠 손에 죽고 말 거야. 난 절대 안 끼어들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베이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걸어보니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정말 그 어처구니가 없었다. 참 매정하기도 하지. 아무래도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다. 어쨌든 내 힘으로 회사를 세워야 하니까. 곽지연이 깨기 전에 정성을 가득 담아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 프라이 2알과 훈툰 1그릇, 그리고 진한 두유 1잔. 과일까지 정갈하게 깎아두고 곽 대표님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방에서 나온 곽지연은 차려진 식탁을 보고 분명 깜짝 놀란 눈치였다. 곽진연, 너 지금 뭐 하냐? 나는 얼른 그를 자리에 앉히고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다. 오빠, 이거 다 내가 오빠를 위해 준비한 거야. 어서 먹어봐, 응? 그러자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얼마 필요해? 내 속셈이 그렇게나 뻔히 보였던 걸까? 그는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그에게 과일 접시를 내밀었다. 3천만 원만. 내 말에 그는 마시던 두유를 뿜을 뻔했다. 그는 완탕 그릇을 옆으로 밀어내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듯 되물었다. 냉동 완탕 1그릇에 달걀 2개 차려주고 3천만을 달라고? 빌려주는 셈 치면 안 돼? 오빠도 알다시피 요즘은 전염병 때문에 다들 멀리 여행을 못 가잖아. 내가 실내 테마파크를 만들면 사람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을 거야. 이건 분명히 돈이 돼. 곽지연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너 사춘기가 정말 길기도 하다. 테마파크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시장 조사부터 교통편, 입지 선정, 그리고 설계까지. 네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라도 있어. 모르면 배우면 되지. 오빠 말대로 베이랑 사업 안 하기로 했으면 나한테도 길은 열어줘야 하는 거 아냐?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계열사 하나를 맡길 테니 관리해봐. 싫어. 난 나만의 회사를 갖고 싶어. 곽씨 가문은 대대로 사업가 집안인데 나만 집안의 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우리는 서로를 빤히 바라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런 고집스러운 대결이 펼쳐지면 먼저 지는 쪽은 대개 곽지연이었다. 역시나 그는 한숨을 내쉬며 항복했다. 돈은 빌려줄게. 그는 나른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와 덧붙였다. 대신 이자는 확실히 철쳐야 한다. 오빠가 그러고도 내 오빠야. 완전 악덕 상인이네. 세상에 영악하지 않은 장사꾼은 없어. 명심해. 그렇게 나는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되었지만 드디어 나만의 회사가 생겼다. 비록 시작은 단 몇 명뿐이었지만 말이다. 나는 직접 시장 조사를 다니고 고객층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돌렸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 한 푼의 가치를 서서히 깨달아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영악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장들도 꽤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접대하는 곽지연 같은 이들의 삶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경멸했던 세속적인 처세술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비위를 맞춰야 할 때는 맞추고 자신을 낮춰야 할 때는 지나치게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마음에 드는 부지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설비 업체와의 협상도 마무리 지었다.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테마파크를 바라보며 나는 꿈에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은 나에게 큰 장난을 쳤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금줄이 갑자기 끊겼고 놀이공원 건설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으며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 나는 차마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곽지연이 나를 죽이려 들까봐 무서웠다. 그에게 갚을 돈은커녕 빚더미에 올라앉은 처지였으니까. 며칠 동안 호텔에 숨어 돈을 마련할 방법을 쥐어짜내고 있을 때 호텔 로비에 곽지연이 나타났다. 내 첫 반응은 뒤돌아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그는 단 몇 걸음 만에 나를 따라잡아 어깨에 짊어지고는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결국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왜 오빠한테 말 안 했어? 신발코를 내려다볼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있던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오빠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파트너를 잘못 고른 탓인 걸 정말 면목이 없어서 말할 수가 없었어. 곽진이엔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뭐야. 수천만 달러를 날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오빠. 더는 말하지 마. 오빠 돈은 내가 갚을게. 내 장기를 팔고 피를 뽑아서라도 다 갚을 테니까. 내 말에 곽지연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찻잔 세트를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화를 억누르며 소파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말했다. 내 장기가 몇 개나 된다고 피는 또 얼마나 있다고 그걸 팔겠다는 거야. 곽진이엔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걱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너야.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린 내 머릿속에는 곽지연의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나를 걱정한다고? 아마 우리 아버지가 그를 키워주신 은혜 때문일 것이다. 이제 아버지는 계시지 않은 채니 오빠로서 나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잠시 후 곽지연이 내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자고 있지 않은 거 다 알아. 일어나서 나랑 같이 연회에 가자.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 안 가요. 여러 업계의 사장들이 모이는 자리라 어쩌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곧장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문가에 기대어 서 있던 곽지연은 나의 미키마우스 잠옷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가서 옷 갈아입어.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테니까. 나는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색 슬릿 드레스를 차려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묶은 뒤 가벼운 메이크업을 마쳤다. 문을 열고 나가니 곽지연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회색 수트에 차분한 블루타이, 그리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까지. 그는 완숙한 남자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깊은 눈동자 속에 찰나의 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의 시선은 한참 동안 내 얼굴에 머물렀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그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꼬맹이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 정말 예뻐. 덕분에 내 체면이 좀 서겠는데? 연회장 안은 정장을 갖춰 입은 사장들과 그 곁을 지키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여인들로 가득했다. 마치 한 곳에서 교육이라도 받은 듯 그녀들은 모두 정형화된 미소와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곽지연의 팔짱을 끼고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곽 대표님, 파트너를 동반하신 건 처음 뵙네요. 혹시 사모님이신가요? 내가 막 해명을 하려던 찰나 곽지연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가로챘다. 류 사장님, 최근에 관광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방금 전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와 눈동자에 담겨있던 다정한 온기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안 돼! 내가 너무 한가해서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게 분명해. 정신 차리고 일에 집중하자. 바빠지면 다 괜찮아질 거야. 과연 연회장에는 각 분야를 선도하는 이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과 잔을 나누며 한 바퀴 돌고 나니 팬데믹 규제 완화 이후의 시장 흐름과 발전 추세가 어느 정도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 관광산업에 분명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라 확신한 나는 야간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기존의 공원 부지를 임대해 테마 디자인과 야간 활동을 접목하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 자금 회수는 빠를 테니까. 이 아이디어를 곽지연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단번에 찬성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의 다리를 주무르며 아양 섞인 말투로 슬쩍 말을 건넸다. 오빠, 나 돈 좀 더 빌려주면 안 돼. 그러자 곽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눈을 뜨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번에 빌린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알아, 나중에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그가 아무 말이 없자 마음이 초조해진 나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럼 야간 관광 프로젝트 지분 10% 줄게. 어때? 이 10%. 그의 대답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발을 닦아주던 수건을 그에게 던져버렸다. 오늘 밤 정성껏 발도 씻겨주고 다리까지 주물러줬건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별 수 있나. 속이 쓰렸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 오빠 말대로 해.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를 갈며 대답했다. 할머니 보셨어요? 할머니가 거둔 저 착한 아들이 이제는 아주 못된 새아빠처럼 변해버렸다니까요. 작은 문제가 해결되자 다음은 장소 선정이었다. 오랜 시장 조사 끝에 외곽의 습지공원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을 점 찍었다.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 내로라 하는 사장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는 곳이었다. 그 땅의 주인은 토씨였는데 왕년의 퀸카였던 토정이 바로 그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다. 부유한 집안의 토 아가씨에게 부족한 건 없겠지만 정성을 보이기 위해 큰맘 먹고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준비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사본 적 없는 가슴이 아릴 정도로 비싼 가방이었다. 하지만 토정은 가방을 색 훑어보더니 살짝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진연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격식 차릴 필요 없어. 그나저나 오빠는 잘 지내니? 순간 나는 당황해 멈칫했다.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오빠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오빠요, 잘 지내죠. 매일 바쁘게 살아요. 내 대답에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전에도 파티에서 오빠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 하지만 몇 마디 나누지도 못한 채 그는 더 떠나버렸고 나는 서둘러 본론으로 말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토정 언니, 혹시 저희 토 회장님 좀 뵐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언니네 쪽에서 관리하는 외곽 습지공원을 빌리고 싶어서요. 토정은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가슴 위로 흘러내린 웨이브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기더니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빠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아. 대신 그때 내 오빠도 같이 데려와. 곽치연은 예전부터 토정을 줄곧 싫어했다. 그놈의 러브레터 사건 이후 토정은 곽씨그룹에 인턴으로 들어오기까지 했었다. 당시 토 회장은 우리 아빠를 찾아와 토정이 곽치연 밑에서 일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보냈었다. 토정은 차며 명품 시계며 온갖 화려한 선물을 공세하며 공개적으로 곽치연을 쫓아다녔고 그 정도가 심해온 회사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 하지만 본래 성격이 강직하고 대쪽 같았던 곽치연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단칼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떠나라고 모질게 몰아세웠다. 토정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한동안 크게 소동을 피웠다고 들었다. 이 일은 곽치연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였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내가 무심코 그 이야기를 꺼내며 농담을 던진 적이 있는데 그는 즉시 얼굴을 험악하게 굳혔다. 그때는 아빠가 살아계실 때였는데도 그는 감히 내게 소리를 질렀다. 곽치연, 너 한 번만 더 그 여자 얘기 꺼내봐. 이번 달 용돈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아빠를 바라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그저 허허 웃으며 어서 먹어라, 많이 먹어! 라고만 하셨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이 떨려왔다. 내가 연신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는지 곽치연이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할 말 있으면 해. 내 서재에 들어온 지 1시간이 넘도록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옆에 내가 있다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는 내가 죽든 살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역시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다. 지금 말했다가 그가 화라도 내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 그를 쳐다보았다. 오빠가 직접 말하라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나 마음에 안 든다고 꾸짖지 마요. 곽치연은 당장 말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고 나는 결국 토정과 있었던 모든 일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예상대로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깊은 눈동자에는 순간 서늘함이 스쳤지만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눌러 참는 듯했다.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대비되는 얇은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정말로 내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전 그러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당신이 가겠다고 승낙만 하면 그 땅을 얻는 건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부자 언니가 되겠다는 제 목표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이내 자주 섞인 낮은 웃음을 흘렸다. 알았어, 같이 가자. 허즈엔의 기분은 내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차를 몰았고 나 역시 그 기사에게 눌려 감히 말을 붙이지 못했다. 그저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 피곤한 것이리라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어서 빨리 내 회사를 키워야지 하고 다짐했다. 그래야 나중에 그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짊어질 수 있을 테니까.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은 수칭이 이미 문 앞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허즈엔을 발견하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환희로 가득 찼다. 지엔 오빠?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달려와 그의 품에 덥석 안겼다. 허즈엔의 몸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그녀를 밀쳐내지 않았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낀 나는 서둘러 다가가 수칭을 떼어놓았다. 수 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아버님을 식사 테이블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선 안 되잖아요. 식사 내내 수칭의 시선은 허즈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더니 이내 나를 돌아보며 생긋 웃었다. 지니엔, 너도 좀 먹어. 사양하지 말고. 아, 네. 수 회장의 노련한 눈빛이 우리 사이를 오가더니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즈예나, 내 아버지와 나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 사이 아니냐. 이제 너와 수칭의 사이도 이렇게 돈독하니 내 마음이 아주 놓이는구나. 나중에 너희 둘이 결혼하게 되면 우린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갖고 싶은 땅이 있다면 뭐든 가져가려무나. 순간 와인을 마시던 목이 콱 막힐 뻔했다. 사이가 좋다니 말도 안 된다. 허즈에는 수칭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그는 그저 옅은 미소만을 띠고 있을 뿐이었다. 수 회장님, 사실 그 땅은 지니엔이 빌리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최근 그녀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 야간 관광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며 토 회장님께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 고개를 숙인 채 입안으로 음식을 밀어 넣었지만 그 진미들도 지금은 마치 밀랍을 씹는 듯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토 회장님은 두 사람이 따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하며 저를 데리고 부지 설계도를 보러 가셨습니다. 부지는 이미 빌린 셈이 되었지만 왜인지 제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2층 집무실에 서서 수영장가를 내려다보니 토정과 곽치연이 나란히 서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같아 보였습니다. 토 회장님, 일이 좀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빠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토 회장님의 집을 나서는 길, 온몸에 한기가 서렸습니다. 번화한 거리의 차들은 쉴 새 의해 없이 지나가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했고 언제까지나 제 곁에 머물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곁에선 오빠를 보며 그에게도 언젠가 꾸려야 할 자신만의 가정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저 멀어진 혈육 중 한 명으로 남게 되겠지요. 저를 목숨처럼 아껴주던 그 사랑도 이제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길가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영업부 술을 들이켰습니다. 오직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독한 알코올의 화끈거림만이 가슴속 깊이 저려오는 통증을 마비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곽치연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그는 미칠 듯이 초조해하며 문을 발로 차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저를 발견한 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벌써 돌아온 거예요? 오늘 밤엔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는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제 손에 들린 술병을 가로챘지만 목소리만큼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내가 안 돌아오면 네가 대체 어디까지 마실 줄 알고. 코끝이 찡해졌다. 눈앞에 있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자니 참으려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해요. 또 번거롭게 해서.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내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왜 울어? 머릿속이 복잡해진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요. 땅은 이미 빌린 것 아니었어? 그런데 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왜 자꾸 그렇게 캐물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곽치연이 내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바로 다음 순간 예고 없이 다가온 입맞춤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인정해. 너 나 좋아하잖아. 비몽사몽 중에 몸을 돌려 반려묘 리나를 안으려 했지만 송긋등에 닿은 것은 매끄럽고 탄탄한 살결이었다. 깜짝 놀라 눈을 뜨자 곽치연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깼어? 나는 너무 부끄러워 이불 속으로 얼굴을 통째로 파묻어 버렸다. 세상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곽치연은 내 얼굴을 덮은 이불을 걷어내더니 팔을 괴고 누워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만 숨어. 배 안 고파? 내가 라면 끓여줄까? 일단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줘요. 계속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는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곽치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다. 그의 탄탄한 허리와 매끈한 몸의 실루엣을 본 내 얼굴은 다시금 화끈거렸다. 그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매콤새콤한 우육면 어때? 네, 좋아요. 나는 면을 한 입씩 먹기 시작했다. 곽치연은 턱을 괜 채 무척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맛있어. 영양 보충하게 계란 하나 더 해줄까? 아니요, 됐어요. 배불러요. 그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설거지를 하면서 나직하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릴 정도였다. 반면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만약 소 어르신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과연 그 땅을 순순히 빌려주실까? 곽치연은 힐끗 내 표정을 살피더니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왜 벌써 후회하는 거야? 하지만 습지공원을 빌리지 못하면 개업하는 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혹시 어르신께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개를 숙일수록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곽치연은 차갑게 헛웃음을 쳤다. 그러고는 나를 침대 위로 끌어당겨 눕혔다. 정말 무심한 사람이라니까. 원래 임대하려던 습지공원은 결국 곽지연이 아예 통째로 사버리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말이지 손이 큰 남자다. 곽지연의 의중을 알게 된 소 어르신은 불같이 화를 냈지만 결국 사업가답게 막대한 이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에게 땅을 넘겼다. 이 일로 소정이 집안이 떠나가라 난리를 피우며 소 어르신이 가장 아끼던 골동품까지 깨뜨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가 새로 설계한 공원은 야간 관람 코스와 다양한 체험 활동들 덕분에 단숨에 SNS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 팬데믹 규제가 풀리고 관광업이 회복되자 내가 기획한 야간 공원에는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수많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협업을 제안해왔고 그렇게 들어온 막대한 투자금은 나의 소중한 첫 자산이 되었다. 나는 이제 명실상부한 영앤리치가 된 것이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출장이 잦아졌고 때로는 곽지연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창업 초기라 모든 일을 직접 발로 뛰며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공항까지 나를 배웅하던 곽지연의 얼굴은 내내 굳어 있었다. 이번에는 며칠이나 가 있을 거야? 3일이면 돼. 길어도 사흘 안엔 돌아올게. 와서 당신 생일도 축하해줘야 하잖아. 꼭 그러는 게 좋을 거야. 나흘 뒤면 곽지연의 30번째 생일이다. 만약 제때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나를 가만두지 않을 기세였다. 사흘간의 강행군 끝에 드디어 계약을 마쳤다. 그날 밤 바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폭우로 인해 결항되고 말았다. 소식을 들은 곽지연은 당장이라도 직접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오겠다며 고집을 피웠다. 오빠,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려면 왕복 30시간도 넘게 걸려요.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고속열차 타고 갈게요. 그럼 역으로 마중 나갈게. 이 남자 정말이지 못 말린다니까. 언제부터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곁에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되어버린 걸까? 나는 그날 밤 곧장 돌아가는 고속열차표를 예매했다. 6시간만 달리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캐리어 안에는 곽지연을 위해 큰 마음 먹고 구입한 시계를 소중히 숨겨두었다. 전부터 시계를 바꾸고 싶어 했던 그였지만 워낙 바쁜 탓에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열차는 빗줄기를 뚫고 맹렬히 질주했다. 창문에 부딪히는 거센 비와 요란한 천둥 소리에 시야마저 흐릿해졌다. 열차는 20분간 멈춰 섰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시 출발하자마자 객실 안의 불이 일제히 꺼져버렸고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지며 열차 전체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강한 충격에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내 몸은 앞좌석 등받이에 세게 부딪혔다. 탈선이야. 엄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저기서 짐들이 날아다니고 객실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둘러 핸드폰을 찾으려 몸을 굽혔지만 공포에 질려 밖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밀려나 결국 밖으로 휩쓸려 나오고 말았다. 객실 밖으로 나와서야 우리가 고가교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열차의 앞부분과 객실 한 칸은 이미 다리 아래로 추락해 땅에 처박혀 있었고 남은 열차 머리 부분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온몸이 떨려왔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구조대가 신속히 도착해 우리는 차례대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팔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간호사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파를 헤치고 나왔다. 복도와 응급실은 이미 부상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실려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온몸에 피를 묻힌 한 간호사가 다급히 뛰어오며 외쳤다. 선생님, 혈액고에 희귀 혈액형 재고가 없어요. 환자가 위독합니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를 붙잡았다. 간호사님, 제가 그 희귀 혈액형이에요. 그 말에 의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재촉했다. 어서 서둘러요. 수술실에 먼저 들어갔다. 헌혈을 마치고 나자 머리가 핑그르르 돌더니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곽지연은 아마 미칠 듯이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어 깨어난 나는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갔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그에게 연락하려 애썼다. 겨우 한 아저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번호를 누르던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곽진연. 수많은 인파 속에서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온몸이 흠뻑 젖은 곽지연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온몸이 저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왜 전화 안 했어?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은 듯 떨려왔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로 시야가 흐릿해진 채 그를 더욱 세게 맞아놨다. 미안해, 걱정시켜서. 오빠 이제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는 나를 놓아주더니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몸 여기저기를 살피기 시작했다.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충혈된 눈과 거칠게 자란 수염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 폭우 속에 어떻게 온 거야? 원래 차로 10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그는 차에 10시간도 걸리지 않아 이곳에 도착했다. 연락은 닿지 않고 끊임없이 사상자 소식만 들려오는 그 길 위에서 그는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 나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라이터를 켜 불꽃을 올렸다. 다행히 생일은 안 늦었네. 30살 생일 축하해. 얼른 소원 빌어봐. 곽지연은 진지하면서도 다정하고 또 확고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니엔, 우리 결혼하자. 툭 손이 떨리며 라이터 불꽃이 꺼졌다. 사고가 난 뒤 맞이한 어느 아침, 북적이는 병원 한복판에서 나는 그렇게 프러포즈를 받았다. 하지만 내 눈에 고인 것은 행복의 눈물이었고 죽을 고비를 넘긴 자의 안도이자 사랑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었다. 좋아. 사고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뒤 나의 커리어도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업계에서 점차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나갔다. 기업의 가치는 수억 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곽지연의 회사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연은 예전에 제가 했던 호기로운 말을 떠올리며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네가 예전에 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그를 살짝 걷어차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오빠 회사도 어차피 다 내 건데 굳이 힘들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네가 말한 인수가 그런 의미였어?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보네. 아니거든. 오빠가 먼저 엉큼한 생각을 한 거잖아. 지연은 눈에 가득 애정을 담은 채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자, 아버지 뵈러. 우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지. 우리는 함께 아버지가 계신 묘지로 향했습니다. 온 산을 뒤덮은 들꽃을 보며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원래도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와 연년이가 결혼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따로 남기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를 누구에게 맡겨도 마음이 놓이지 않지만 지연이라면 평생 너를 잘 보살펴줄 게다. 당시에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오빠와 여동생 사이의 당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아버야말로 진정한 전략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연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부터 이미 제 남은 인생의 행복을 은밀히 준비해 두신 것이었죠. 아버지, 지연 오빠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곽지연의 시점. 내가 곽년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아직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분홍빛의 작은 손가락과 발그레한 얼굴, 그리고 맑고 커다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던 아이. 그녀는 아버지 옛 전후에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그의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은 그녀를 품에 꼭 안아 지켜내고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고 구출된 아기는 목이 쉴 정도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셨고 그렇게 저에게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6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울며 뛰어와서는 반 친구들이 자기를 주워온 아이라며 놀린다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라며 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있는 동생을 보고 아버지는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듯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더러 주워온 아이래. 주워온 건 내 오빠야. 너는 이 아빠의 보물 같은 딸이란다. 그 말에 곽진현은 곧바로 울음을 그치더니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정말이야 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동생의 작은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시작된 이 커다란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한때는 동생이 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을 빵집에 데려가 빵 하나를 사주고는 그냥 버려두고 가버린 적이 있었죠. 길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 사이에 파묻혀 오빠
라고 울부짖으며 저를 찾는 동생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이 약해져 다시 돌아갔고 미안해. 오빠가 밀크티 사오느라 늦었어. 이제 그만 울어. 알았지? 라며 달랬습니다. 동생은 훌쩍이면서도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활짝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 오빠. 난 오빠가 나 버린 줄 알았어. 그날 이후 저는 이 거짓말을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맹세했습니다. 곽진현이 자라는 과정은 정말이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아 제가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붙어요 앉아 감시하지 않으면 금세 딴짓을 하곤 했죠. 시간이 흘러 성적이 좀 나아지나 싶더니 이번엔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방에는 연애 편지가 들어있고 갑자기 선물도 많아지더군요. 그 혈기왕성한 청춘의 호르몬은 저를 거의 미치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을 불러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동생은 오히려 해맑게 웃으며 바짝 다가와 묻더군요. 오빠는 혹시 따라다니는 사람 없어? 가장 화가 났던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학교 여학생들이 저에게 전해달라는 연애 편지 심부름까지 하고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화를 냈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다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내가 왜 얘랑 씨름을 하나 싶었죠. 결국 실컷 야단을 치고도 다시 달래줘야 했습니다. 집에 상전을 모시고 사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요? 나중에 네가 유학을 가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널 보러 가겠다고 생각했어. 타지에서 외국 녀석들이 내 동생에게 흑심을 품지는 않을지 늘 걱정이었으니까. 공부를 마치자마자 곧장 한국으로 불러들였더니 오자마자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아우성을 치더군. 곽씨 그룹을 더 높은 곳으로 성장시키겠다며 호기롭게 말하는 모습이 어린 녀석치고는 포부가 제법 컸어. 하지만 내가 내어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야. 나 역시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기에 경영을 하려면 밑바닥부터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녀석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매일같이 대들었지. 그러더니 배의와 어울리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군. 배의는 결코 질이 좋은 놈이 아니야. 클럽에서 여자들을 끼고 노는 방탕한 모습을 내가 몇 번이나 봤는데 말이야. 어느 날 술에 취해 문 밖에서 비틀거리는 곽진현을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베이를 찢어 죽이고 싶었는지 하늘만이 알 거야. 내 손안의 보석처럼 애지중지 키운 내 동생인데 감히 그놈 따위가 함부로 대학에 둘 수는 없었지.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곽진현을 밖으로 밀어냈어. 안에 추잡한 광경은 동생이 보지 않는 게 좋으니까. 나는 테이블 위에 술병을 깨부수며 베이에게 경고했지. 다시는 곽진현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만약 어긴다면 내 정비소 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알라고 말이야. 난 빈말은 하지 않아. 그 후 베이에게 거절당한 곽진현이 나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 무려 3천만이라니 욕심도 작지 않았어. 과연 곽씨 집안의 핏줄다운 기가였지. 동생의 프로젝트를 검토해보니 결과는 뻔했어. 분명히 손해를 볼 사업이었지.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할 테니 3천만으로 따끔한 교훈을 얻게 해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 돈은 빌려주겠지만 돈이라는 게 그리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집안이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에 안일해지는 걸 막아야 했으니까. 사업을 하려면 우선 발을 땅에 딛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법이야. 돈의 무게를 아는 것, 그것이 내가 내게 가르쳐줄 첫 번째 교훈이자 동시에 시세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무서운 가르침이었지. 시장을 내다보는 안목,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이었다. 첫 창업에 실패한 후 너는 감히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숨어버렸고 나는 사람을 풀어 너를 찾아 헤매며 스스로의 잔인함을 자책했다. 사회에 갓 발을 내디딘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마침내 너를 찾았을 때 나는 너무 초조한 나머지 평소보다 모진 말을 내뱉고 말았다. 하지만 너는 내가 그깟 3천만 원 때문에 화가 났다고 오해하며 장기라도 팔아서 갚겠다고 했지.
그 말에 내 심장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아마 그때 너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무너져 있었을 텐데. 나는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말해주었다. 워낙 섬세하고 여린 너였기에 나는 늘 내 마음속 가장 약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듬어 주려 애썼고 그 일은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내 발을 씻겨주고 안마까지 해주는 너를 보며 나는 이상한 낌새를 챘다. 역시나 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웃음을 참으며 너를 골려주려 이번에는 지분을 요구했다. 그래야 앞으로 내가 당당하게 너의 뒤를 받쳐줄 수 있을 테니까. 그날 기분 좋게 돌아간 너는 나에게 토정의 아버지를 함께 만나러 가자고 했다. 그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기에 마음 한구석이 쌉싸름했지만 너는 나를 향한 내 감정이 이미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너도 내 진심을 깨달아야 할 때였다. 나는 아무런 동요 없이 평온한 얼굴로 너와 함께 연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일부러 내 앞에서 토정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내 작은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고 너는 밤새 억지 웃음만 지어 보였다. 이 녀석, 내가 정말 너 하나 못 다룰 것 같니? 먼저 자리를 떠난 너를 뒤쫓아 차를 몰았다. 빨간불 앞에 멈춰서서 울고 있는 너를 발견했을 때 너는 5살 무렵 빵집 앞에 홀로 남겨졌을 때처럼 서럽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내 심장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고 내 곁에 꼭 붙잡아 둘 것이다. 신분의 변화는 나를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착각에 빠뜨렸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변치 않고 사랑할 줄로만 알았다. 그 고속열차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사고 소식을 듣고 나는 밤새도록 차를 몰았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는지 모른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고 지금 다시 떠올려도 여전히 몸서리치게 두렵다. 구조대와 함께 도착한 현장의 모습에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쏟아지는 빛 속에서 그녀를 찾아 헤매며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다. 그러다 부상자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한 간호사의 말을 듣게 되었고 병원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한 순간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반드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는 단 하루도 더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내 곁에 붙잡아두고 싶었다. 이런 내 결정을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것이다. 아버지는 생전에 지니애니 하 아저씨의 애지중지하는 귀한 딸이니 꼭 잘 보살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그러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하 아저씨를 보낼 면목이 없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내 진심을 알고 허락해 주신 것이다. 지니앤을 다른 누구에게 맡기는 것은 결코 안심이 되지 않지만 오직 내게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셨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립니다.